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설날 다 잘 보내셨죠? 네. 기숙반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밥 먹었을 것이고, 또 부모님 집에 사는 학생들은 그래도 떡국을 먹었을 거예요. 저도 어제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카가 셋이 있기 때문에 조카 셋한테 시달리다가 지지쳤죠. 네. 게임하다가 지지친다는 말 알아요?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게임 좋아하니까 지지친다라고 하는데, 한 셋을 한 2시간? 맥스가 한 2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 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셋을 보고 나면 이제 저녁을 먹자마자 제가 저는 내일 아침에 수업이 있는 관계로 수업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왔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하시는지. 저희 새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셋을 다 키우고 그렇게. 저는 이제 힘들어 보이고 엄마가 된 분들은 그 와중에 되게 행복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됐고, 설 얘기는 그만하면 됐고, 이제 신년 특강 3회를 하겠죠. 여러분 시험지랑 OMR 카드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고 OMR 마킹까지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그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막 변화를 주면 안 돼.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 브리타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적절한 수험생의 생활입니다. 명심하시고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건 이제 추론하기 문제예요. 추론하기 문제. 그래서 추론하기 문제는 내용일치와 부파학이랑 비슷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추론하기이기 때문에 선지가 1:1 대응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응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핵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1번.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을수록이 포인트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핵심.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에 동조하게 되는 이유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의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냐? 집단에서 벗어나는 게 두렵다.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다. 뭐 이렇게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PT가 이렇게 앞뒤로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 문제 풀 때는, 시험지에서 풀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도 해드릴게요. 불의한 일에 동조하는 경우는 집단에서 두렵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두 명이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동의의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보통 저는 똑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해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반대 하더라도 동조 수준이 유지 이런 얘기죠. 유지된다. 이런 게 이제 3번 핵심이 되겠고 4번 국어 선생님보다는 의학 박사의 말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한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포인트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니까 국어 선생님보다 의학 박사 말에 따라서 건강관리한다. 이게 4번 선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시문을 한 번만 읽으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먼저 표시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심지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 입장을 취하게 된대요. 왜? 이거를 반대하면 자기 집단에서 따돌림 당할까 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어디 썼어요? 불의에 동조하는 경우는
뭐예요?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요거는 옳게 이해한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조는 개인의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두 번째 문단 얘기고, 내려가면 집단의 구성원의 수가 많거나 결속력이 강할 때 동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집단의 구성원이 많다라는 포인트가 어딨냐? 사람이 많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사람이 많았을 때 더 들어갈 확률, 거기에 동조해서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1번 선지도 옳게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신뢰도가 높을 때에도 높아진대요. 당연히 건강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국어 선생님보다는 의학 박사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높겠죠. 그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4번 선지도 맞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보고도 3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굳이 확인을 하겠다.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확실하게 했으면 그냥 3번인 거예요. 굳이 확인을 하겠다. 그럼 마지막에 있죠.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갑자기 우수수 무너진다는 거죠. 동조의 정도가 급격히 약화된다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이 동의할 때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동조가 유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리죠. 왜?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시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이제 의문 현상에 대한 질문이 되겠어요. 다음 단어를 가로와 같이 발음했다면 발음의 원인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발음의 원인은 일단 의문의 변동, 의문의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대치교체, 축약, 탈락, 첨가, 도치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요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1번, 뻗대다. 의문현상이라는 거는 이 발음기호, 이 가로 안에서 바뀐 의문을 보시면 돼요. 바뀐 의문. 이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죠. 이때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죠. 디귿, 디귿 만나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체, 대치라고 볼 수 있죠. 교체, 대치 둘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담력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뭐예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결과, 바뀐 의문에 있어서 의문 현상을 판단을 하시는 거라서 얘는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인 건 알겠는데, 비음화라고 봤을 때 어떤 비음화의 원칙인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자어에서, 그쵸? 한자어에서 받침이 기역, 미음, 비읍, 이응이 있었을 때, 일단 글자는 한자어여야 돼. 그래서 받침에 기역, 미음, 비읍, 이응이 있었을 때 뒤에 오는 리을은 뭐로 발음? 니은으로 발음. 그죠? 그래서 요것도 비음화의 일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음화는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비음이 왔을 때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도 있었지만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어의 받침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이제 어떤 이론 수업을 들었냐에 따라서 요거를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은 니은, 아니면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은 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규정이 조금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비음화에 대한 내용이라서 저희는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시 감아봐요 눈 이렇게 암기시켰죠. 제가 한자시 감아봐요 눈 이렇게 해가지고 미음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게 비음화. 비음화는 뭐예요? 교체, 대치. 그렇죠. 얘도 교체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신라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니은이 뒤에 오는 리을과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거는 유음화죠.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유음화도 동화, 크게 보면 교체, 대치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건 알겠는데 1, 2, 3번을 보고 4번의 원리도 아셔야 되겠죠. 4번. 4번에 치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된소리 대기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그렇죠. 네. 사이소리 현상이죠. 사이소리 현상. 일단 어떤 단어든지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면 음운 변동은 그냥 첨가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의문 현상은 첨가다. 이렇게 그냥 분류를 딱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첫 번째, 어디서 발생해요? 파생어? 아니죠. 그렇죠. 합성 명사에서만, 합성 동사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합성 명사에서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앞팻말이 울림소리인 것이 일반적이에요. 앞팻말이 울림소리일 때 발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세 번째, 사이에서 소리가 나더라 라는 거죠. 사이소리가 세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이에 시옷이 있을 때가 있더라. 이 사이시옷.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요 앞에 두 개예요. 합성 명사인 경우에 앞말에 울림소리가 있다라고 하면 사이소리가 난다라고 하고요. 뒤에 오는 애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이소리의 종류가 달라지죠. 여러분, 앞말에 울림소리는 됐고 합성 명사는 두 덩어리의 어근이 묶었다는 거니까 앞말이 울림소리 다음에 뒤에 어떤 의문이 오냐에 따라서 사이소리가 세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 안 울림, 예사소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그쵸? 안 울림 예사소리, 어려워가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나라 마음을 울리는, 나라 마음이래. 마음을 울리는 나라 마음 빼고 나머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된소리 떼기 하면 가다 벗어줘, 가다 벗어줘, 까다 벗었죠.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된소리 자체가. 된소리가 5개밖에 없어. 그럼 예사소리 몇 개? 5개. 그렇잖아. 된소리의 세트가 예사소리니까. 그래서 안 울림 예사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사이소리 현상의 결과로서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앞말이 울림소리 다음에 뒷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해요. 그럼 뭐가 첨가돼요? 니은이 첨가되죠. 니은이 첨가돼요. 콧물 이런 거 니은 첨가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 어렵게 써졌죠.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 다른 말로 뭐냐면 이야 여요 유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야 여요 유 이렇게 5글자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나 똑같이 5개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야 여요 유가 오면,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니은, 니은이 첨가하죠. 나문집 이렇게 해가지고 니은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하고 과가 결합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말이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났죠. 뒷말이 기역으로 시작하죠. 안 울림, 예사소리.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성 명사로 본 상태에서 앞말이 울림소리,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된소리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니까 첨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3번, 요거는 다 잘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줄 친 단어의 품사기 때문에 항상 뭘 본다? 밑줄만 본다. 문장 다 해석 안 한다. 라고 했어요. 밑줄을 보면 읽기, 참기, 걷기, 달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랑 구별하는 걸까요? 명사, 그 중에 전미사랑 결합해서 명사가 된 파생명사. 명사인데 뒤에 전미사가 결합해서 명사가 되는 걸 파생명사라 그래요. 이런 파생명사냐 아니면 용언이 동사 형용사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성어미랑 결합한 용언의 명사형, 용언의 활용형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2개 구별하는 법은 뭐예요? 첫 번째, 명사는 항상 관체조의 법칙이죠. 그러면 뭐의 수식을 받는다? 그렇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이 명사다라는 거고, 그 다음 용언의 활용형은 항상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모양은 어미가 음이나 기가 붙기 때문에 꼭 명사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전히 동사, 형용사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뭐의 수식을 받아요? 그렇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를 서술한다. 그래서 용언의 명사형은
형태만 명사형이지 여전히 본인의 성질은 동사형 형사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습니다. 서술성이 있다라는 건 뭐? 기본형 무슨 다로 바꿨을 때 문장이 성립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서술성 없다. 명사니까 서술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 보면은 자 1, 2, 3, 4번을 보면 자 부사의 수식을 받는지 서술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용어의 명사형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보시면 많이 부사 수식을 하면서 읽기를 기본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많이 읽다 이래가지고 서술성이 있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용언의 명사형이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오래는 부사, 오래 참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의식을 받고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서술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걷다 이래가지고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문장의 서술성도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아침 달리기라고 하면은 이 아침은 명사잖아요. 이거는 아침의 달리기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게 되겠고 아침 달리다 이런 말은 없죠. 그랬을 경우에 서술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술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뭐냐? 서술성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감사합니다. 전미사와 결합한 진짜 명사다 이런 뜻이야. 진짜 명사.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잘 하셨을 거고 성적이 좀 바뀌었네. 성적표 보는 것이 1등이래. 죄송해요. 어차피 1등이긴 한데 100점이 있어요. 100점이 있어요. 잘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뭐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2번 의문현상이 66%였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틀린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은 괜찮고요. 그 다음 4번 62%. 이거 4번도 아직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 4번. 그 다음에 5번도. 5번은 이제 한자 문제죠. 5번. 그 다음에는 다 87에서 91하고 아이고야. 9번, 10번. 9번, 10번은 뭐 헷갈렸네. 헷갈릴만 해요. 조금 헷갈리게 어렵게 됐어요, 제가. 9번, 10번. 많이 틀렸어요. 9번은 37%, 10번은 20%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거 60% 미만을 알려드리면 2번, 4번, 5번, 9번, 10번. 요렇게가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문제는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알려드리지 않은 1, 3, 6, 7, 8 요거는 모든 학생이 맞추는 문제구나.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4번도 여러분이 좀 틀렸어요. 4번, 5번이 좀 많이 틀렸죠. 4번 보시면 요거는 굉장히 심플한데 산수처럼 푸시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어렵다. 그럼 이해되는 문제가 있고 어렵지 않은데 산수처럼 하나만 대입하면 되는데 자꾸 틀려되는 문제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이거를 껌처럼 푸는 학생들은 이걸 왜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자, 아래 문장에 밑줄 친 관형절 중에서 피수식어와의 관계에서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가 부족한 거죠. 이 문제가 뭔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관형절은 크게 2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2개. 어떻게? 하나는 관계관형절, 하나는 동격관형절 이래가지고 어떤 사유로 얘네들이 나누어지느냐. 관형절이라는 거는 주어나 서술어의 형식이긴 한데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그럼 관형어는 뭐 하는 애예요? 뒤에 오는 체언. 그렇죠? 관형어는 관체조 해서 뒤에 오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 보통 체언이 온다라고 했을 때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수식어라 그래요. 얘는 수식어고요. 수식을 당하는 애, 피수식어라 그래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 되겠죠. 이때 이 관형절이 이 피수식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관형절은 피수식어가 관형절에 어떠한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었고 해석을 해도 피수식어를 쇽 집어넣어 봤을 때 관형절의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나 일정한 문장 성분을 이루면 관계관형절. 오케이? 틀린 학생들 저를 바라보면서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궁극관형절은 뭐냐? 피수식어랑 관형절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피수식어는 관형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형절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이 그냥 동떨어진 두 개고 의미가 관형절 이꼬르 피수식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피수식어가 관형절에 들어가서 어떠한 주어, 목적어, 부사와 같은 문장 성분이 되는 것 같다. 그럼 관계관형절.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동격관형절.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자, 봅니다. 그거 묻는 문제인데 기억부터 볼게요. 몸이 뚱뚱하다는 말이죠. 몸이 뚱뚱하다라는 문장에 는이라는 관형어미가 붙고 말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관형절인가 알고 싶으면 얘를 넣어본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넣어본다 그랬죠? 그러면 해석을 해봐요. 아무나 주어, 목적어, 부사와 아무거나 되는지. 몸이 말을 뚱뚱하다. 말이 몸이 뚱뚱하다. 몸이 말에 뚱뚱하다. 아무것도 문장에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이 단어는 이 관형절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동격 관형절이야. 무슨 말이에요? 몸이 뚱뚱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자체. 그래서 동격 관형절이에요. 두 번째,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고기를 주식으로 먹다라는 문장이 관형어미 는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떤 관형절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쏙 집어넣어 보면 되죠. 어떻게 되겠어? 주어부터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고기를 주식으로 먹다. 퍼펙트한 문장이 되죠. 주어로 넣었을 때. 즉, 이 피수식어는 관형절에 주어의 역할을 했던 애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관계관형절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요. 고향에 살고 있다라는 문장에 는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가족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을 넣어봐요. 주어부터. 안 되면 목적어, 아니면 부사어 다 만들어봐요. 주어로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고향에 살고 있다. 퍼펙트. 관계관형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리을.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실패했다에 는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그럼 이 사실을 넣어봐. 주어든 목적어든 아무거나. 근데 주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으로 넣어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사실을 결국 실패했다. 그 사람이 사실에 결국 실패했다. 그 사람이 사실으로 결국 실패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다시 동격관형절이라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실패했다. 그 사실이란 얘기예요.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길 가는 친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길 가다에 는이라는 관형음이 붙어서 관형절. 그 다음에 친구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길을 가다라는 문장이 퍼펙트하게 만들어지잖아. 이래서 이때는 관계관형절.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은 피수식어가 관형절의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기 때문에 관계관형절이 되겠고 기역과 리을은 그러하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격관형절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거 틀린 학생들은 조금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반성, 처음 듣는 학생들은 오늘 공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5번도 많이 틀렸죠? 가로 안에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연습을 실전이라고 가상해라 라고 해서 거짓과 생각상을 쓰면서 어떤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일 때 가상을 씁니다. 이건 맞아요. 1번 삶에 대한 통찰이라는 건데 통찰은 전체를 환하게 내다봄 이런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밝을 통을 써야 돼요. 밝을 통. 통할 통이 아니라 밝을 통입니다. 통할 통을 쓰게 되면
통찰 이렇게 되면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본다라는 걸 통찰로 써요. 통할 통자. 그래서 밝을 통을 써야지 전체를 환하게 내다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시적인 성과 했을 때 이 볼시가 요것도 볼시인데 볼시를 써야 돼. 이때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때는 볼시자라고 해서 얘 플러스 요거 볼견자가 들어가야 돼. 볼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이야기는 과장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떠벌리는 거 있잖아요. 크게 떠벌리는 거. 그래서 지나치게 떠벌려 나타낸다라는 거는 과장이 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베풀장을 써야 됩니다. 베풀장은 길장 옆에 이렇게 활공자가 있는 거예요. 베풀장. 그래서 과장하다. 이야기를 과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베풀장을 써야 됩니다. 한자 공부를 조금 더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공부를 지금 하라고 할 때 안 하면 후회할 날이 있는 거죠. 피눈물 흘리는 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문제 지금 여러분 몇 개 맞, 41%예요. 나만 맞으면 돼. 나만 하나 더 맞으면 되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왜? 다른 학생들은 다 틀리니까. 내가 맞으면 남들보다 2개 맞는 효과라 그랬어요. 그 다음 6번. 6번은 어떠냐? 6번은 그래도 잘하셨어요, 여러분. 87%. 훈민정음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엑스다 천하고 신학 시작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잘하셨어요. 훈민정음 체계 속에는 성조를 펴기 위한 방점이 포함되어 있고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없지만. 하지만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를 하였다? 요게 틀렸다라는 거죠. 띄어쓰기는 언제쯤 나오냐면 1896년이나 돼가지고 19세기 말. 근대 국어 후기쯤 돼가지고 독립신문 창간사에 처음 등장을 해요. 독립신문 창간사. 서울시 보는 학생들은 좀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독립신문 창간사에 최초로 시도되었고요. 그 이듬해인 1897년 이봉훈의 국문정리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독립신문 창간사의 최초 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이봉훈이 지은 책이 있어요. 국어학자시죠. 국문정리라는 책에 또 등장을 합니다. 띄어쓰기가 보여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근대국어 후반, 후기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음소문자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음절문자처럼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횡서와 종서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말은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예요. 음소문자는 뭐? 원소 단위가 음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역, 니은, 이렇게 아무 의미는 없고 음으로만 된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말을 하죠. 글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음소문자예요. 영어 알파벳도 음소문자죠. A, B, C, D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일종의 표음문자이죠. 반대로 글자 자체가 뜻이 있는 거는 뭐예요? 한자 같은 거. 그렇죠. 한자 같은 경우는 그냥 얘 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이라는 뜻. 그래서 다르죠. 얘네들은 표의문자, 우리는 음소문자이자 표음문자. 이런 상태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절문자처럼 한 글자 단위인 것처럼 모아 쓰죠. 음소문자, 초성이 리을, 중성이 아래야, 종성이 리을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란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써? 요렇게 하나로 모아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모아 쓰기고, 그렇기 때문에 횡서와 종서가 모두 가능하다. 횡서는 가로 쓰기, 종서는 한자로 세로 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 다니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강 다니엘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모아 쓰니까 강 다니엘 옆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실사와 허사를 분리하여 적지 않고 라고 했어요. 이때 실사는 실제 형태소를 얘기하고요. 허사는 형식 형태소를 얘기해요. 형식 형태소 뭐뭐뭐 있다고요? 세 개? 접사, 어미, 조사. 그쵸? 형식 형태소 접어줘 똑같아요. 그래서 실사 허사를 분리하여 적지 않고 이어 적는 연철식 표기법을 택하였다라고 했는데 맞죠? 지금은 셈이라고 해서 분철,
끊어잡기의 형식을 지금 20세기에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훈민정음 시대에는 그 앞서 연철이기 때문에 쉐미를 이렇게 딱 체언과 조사를 끊거나 여관과 어미를 끊어 적지 않고 쉐미 이렇게 이어서 적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연철식 표기다라는 거죠. 중간에 뭐 있었어요? 혼철, 중철 표기가 있었죠. 그래서 쉐미 위아래 다 쓰는 거, 받침을 위아래 다 쓰는 이런 혼철의 표기가 있었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 맞게 되겠어요. 세 번째, 홑 글자들을 병서 또는 연서하는 방식으로 많은 글자를 만들었죠. 이거 병서 또는 영서도 알아두셔야겠죠. 병서는 뭐예요? 나란히 쓰기예요. 병서는 나란히 쓰기다라고 했습니다. 나란히 쓰기. 병서에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렇죠.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 모음도 마찬가지. 같은 거를 나란히 쓰는 거 뭐? 같은 거니까 각자 병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익상기억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를 합체 로봇처럼 부품을 합체하는 건 뭐예요? 합용병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읍, 시옷, 디귿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7번. 정답은 1번이죠. 1번. 공자가 공자의 제자 자하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 무역속, 무견소리까지는 했고 이후에 가로라고 답한다. 무슨 뜻이냐? 빨리 하려고 하면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욕속부달의 근원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편이에요. 욕속부달 빠르게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절치부심은 열심히 마음에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의미가 비슷하죠. 우공이산하고 마부, 작침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논리적 구조. 일단 보시면 이 글의 논리적 구조니까 크게 보셔야 돼요. 내용의 디테일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선지가 원인 결과냐, 보편 특수냐, 일반 사례냐, 주지 예시냐 그러는데 이거는 뭐가 포인트냐? 부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음악계는 전통음악의 고유성을 무시한 채 근대화된 서구사회의 급속한 접목으로 인하여 유입된 낯선 음악 위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가 낯선 음악 위주로 발전해왔어요. 그 결과 여기서 이제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앞에가 원인이 등장을 했고 그 결과 어쩌고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조금 쉬웠어요. 원인과 결과. 이런 거 포인트를 못 잡으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 이런 단어 찾아주시고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이라고 했어요. 이때 1, 2, 3, 4는 판단하기 쉬웠을 텐데 보기가 판단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게 보기는 묘사인데요. 묘사가 여러분 딱 멈춰있는 한 장면만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움직임도 묘사할 수 있고요. 생김새도 묘사할 수 있고요. 모양도 묘사할 수 있어요. 묘사라는 거는 다양한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김새, 모양, 색깔, 소리, 맛, 어떤 상황, 장면 등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리듯이 서술하는 것을 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수영을 하는 모습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수영할 때는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다리를 편안하게 편 다음에 몸에 힘을 빼고 물장구 친다. 이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관절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발을 차준다 라고 했어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수영을 하는 그 모습, 그 장면, 요령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묘사다라는 거고 묘사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몇 번?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그래서 백제 금동 대학로 뚜껑 손잡이는 봉황, 몸체 부분은 연꽃 모양, 받침 부분은 힘찬 용으로 되어 있다.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서술하는 것은 2번이었다. 그럼 1번은 뭐냐? 탈피를 했다. 그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자리를 떠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 그리고 글을 잘 짓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주제나 개념을 보다 친숙한 개념이나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유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글 짓는 것에 비유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추랑 비교도 살짝 아셔야 되는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추는 아예 서로 다른 분야 있잖아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를 유추라고 하고요. 비교라는 거는 서로 같은 범주. 예를 들면 화가 김홍도와 화가 신윤복은 뭐 그림에 뭐가 비슷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 사람은 아니더라도 같은 범주에 있는 것들을 서술할 때 공통점을 서술할 때는 비교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게 유추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4번. 높은 실업률은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높은 실업률이라는 결과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인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인과가 되겠어요. 서술 방식도 한번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약간 지식형 문제가 되겠죠. 10번. 아래 시는 농가 원령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음력 몇 월을 노래한 것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몇 월에 대한 거는 굉장히 힌트를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원령가 형식이 있어요.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하고 원령가 형식이라고도 하고 그 12월에 해서 1월은 어떻고 2월은 어떻고 3월은 어떻고 되어 있는 작품이 중요한 게 두 개 있어요.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같이 해석을 살짝 해보면요. 가로 몇 월이 들어가야 됐겠죠. 2, 3, 4, 5 중에 들어가는데 몇 월이라 맹하되니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맹하가 초여름입니다. 그래서 음력 4월을 다르게 이르는 말이에요. 그냥 맹하 자체가 초여름이면서 음력 4월을 달리 이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4월이 되는 건데 4월이라 입하, 우리 입춘 알죠? 입춘이랑 똑같아. 여름이 된다라는 거죠. 입하 자체는 5월을 가리키는 거긴 한데 맹하되니가 맞기 때문에 4월이에요. 입하소만 절기로구나. 비온 끝에 볕이 나니 일기가 청하다, 날이 밝다, 맑다 이런 얘기죠. 떡갈잎이, 떡갈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필 때에 뻐꾸기가 자주 운다. 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고 보리 이삭 피어난다. 봄이구나. 깨꼬리 소리 난다. 봄이구나. 농사도 한창이여 누에도 방장이라 남녀노소가 농사일에 골몰하고 있는데 집에 있을 틈이 없대. 너무 바쁘대. 그리고 적막한 살인문에서는 녹음이 퍼져 있구나 이런 뜻이고 면화, 목화를 많이 해가지고 방적의 근본이라 길쌈의 근본이 된다는 얘기죠. 목화를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알면 이런 맹하, 목화, 뭐 길쌈, 보리 이삭 이런 거에 포인트를 잡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동부, 녹부, 참깨, 부르글 적게 하고 떡갈나무 꺾어서 걸음할 때 풀베어 섞어서 하시오. 문온, 물이 이제 찰랑찰랑한 논을 문온이라 그래요. 문온을 써오리고 썰애질을 하고 이렇게 긁어내는 거. 이른 모를 내어보세.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른 모내기. 4월에는 이른 모내기를 합니다. 이른 모내기. 그래서 4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곡식이 부족하니까 환자를 타서 보태리라 라는 거는 환자는 국가에서 봄에 곡식 없을 때 미리 빌려주고 가을에 그걸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봄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고 이게 얼마나 이른 봄이냐. 맹하랑 이른 모내기에서 이른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4월이에요. 2월 같은 경우에는 가축 기르기라거나 약재 캐기가 나오고요. 3월에서는 논농사, 밭농사, 파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대해서는 보리타작이나 단오날, 그네뛰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본문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해설시에다가 각 원령별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완전히 모든 내용을 알 수 없더라도 포인트를 조금 기억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신년 특강으로는 올해 이번까지 3회가 끝이고 우리는 금요일날 다시 4회로 아침 특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